안녕하세요. 양지열의 콩가루 41회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양지열의 콩가루요? 네. 신유진의 콩가루 아닌 아직 거지?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 거야? 신유진 변호사님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신유진 변호사님 뭐 인기 많긴 했는데 대부분이 뭐 진변이 낫다. 사실 그런 댓글 없었어. 동접자가 무려 1,3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변 직시하는 댓글이 더 많았다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고 나서 가장 위협받을 사람을 진변호사님으로 생각하기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지 않아. 주인 있고 그게 주인 아니라 있고. 아니 제가 위험하죠. 같은 여성 진행자니까. 아니죠. 그게 그리고 아니 진행을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 나 그만둘 거야 진짜. 진짜로 진행을 그렇게 하다가는 그 패널을 진짜 사망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기가 빨려가지고. 아니 그리고 진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결이 다르잖아.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잖아. 그쪽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 진 변. 넌 너무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 아니 저는 그런 스타일을 따라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인지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나를 봤을 때. 진승기다 이런 거 있잖아. 왜냐하면 댓글 보니까 신유진이다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게 좋아? 하지 마. 아니 나 싫을 건 또 뭐야? 나를 보고 진승기다 이러는데 너 그거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런 거. 여기서만 뼈를 묻기로 했잖아. 생각해보니까 싫을 건 또 뭐긴 한데. 부담스러워. 좋을 건 또 뭐가 있나? 생각해봐요. 신유진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만 해도 신유진 그 중에 좀 이제 활발하신 분들은 신유진 변호사님 이러면서 뛰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지나가는데. 저는 사실은 넌 이제 앞으로 맘 편히 술 한 번 못 먹어.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쁜 짓도 못해 이제. 술 먹고 나쁜 짓을 내가 뭘 했는데? 예전에 했던 나쁜 짓들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 잠깐만 어디 보자. 고민해봐. 네. 근데 사실 제일 큰 건 거기까지 가는 그 길에 제가 이제 얼마나 저를 이제 희생하고 변호사라는 걸 내려놓고 망가져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 해. 저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되게 풀 정장을 입고 오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제 내가 좀 멸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너는 이제 뭐 양복도 안 입고 옷도 개판이고 막 이래서 풀 정장을 입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좀 섬이가 약간 코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진변이 좋아하는 옷들 있잖아. 네. 그냥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모니터로 보면 내복 같다. 뭔지 알아요. 꼭 그런 옷들을 좋아하더라고. 그런 류의 컬러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재질. 지금도 이거 100% 장담하는데 화면 보시는 분들은 얘는 또 왜 내복을 입고 나왔나 그러실 거야. 얼핏 면봉 같기도 하고. 화장솜 인정. 이게 근데 실제로 보면 너무 고급스러운 짜임에 되게 디테일이 예쁜 니트거든요. 어이가 없네. 근데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옷을 입어. 그렇구나. 이 정도 컬러 입어줘야 이제 화면에 쨍하게 나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풀 정장을 입고 오려고 하다가 오늘 사실 방송 촬영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니트를 꺼내서 입었죠. 그래서 예뻐요. 근데 저는 제가 정장을 입은 모습보다 이런 걸 더 좋아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실걸요? 좋아하시는 건 맞는데 이제 좀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칼라나 이런 게 모니터에 좀 확실히 눈에. 맞아. 우리 방송 끝나고 홍대 앞에 가서 티셔츠라도 몇 개 사줄까? 코디네이터. 흰색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흰색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 그런 게 있어. 아니 뭐가 문제야? 말을 해야지 내가 잘못된 걸 알지. 저기 모니터를 네가 보고 얘기를 해봐. 화면을 보면 약간 날아가잖아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진짜 신기한 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막 이렇게 하얘 보이고 뽀얘 보이고 예쁘잖아요. 근데 화면에는 나는 시커매 보이는데? 그죠? 화면에는 특히 그게 부각돼서 하얀 옷을 입으면 더 이게 반사판이 돼서 얼굴이 더 시커매 보이더라고. 사람이 죽어 보이지. 얼굴이 죽어 보이지. 맞아요.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입던 대로 해. 진짜로.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해. 잠깐 맨살로 그럼? 나 몸이 있다. 뭐 이런 거 몸이 있긴 있다. 몸이 뭐 이런 건가? 오늘 맨살 얘기 잘 꺼냈네. 왜요? 아니 오늘 이제 의료 얘기할. 너 왜 그래 너? 너 거기랑 놀지 마. 저런 식으로 얘가 맨살만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런 식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양변호사님 그런 쪽 좋아하시니까 또. 이거 맨살?
맨살 얘기 너무 잘 꺼냈어.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었어? 오늘 맨살 얘기 잘 꺼냈다. 내가 맨살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 의료 사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맨살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잘 꺼냈다 이거지. 맨살에서 의료 사고로 가겠다. 그렇지. 맨살에서 왜 의료 사고로 가요? 수술하려면 맨살을 째야 되잖아. 무슨 맨살을 째? 옷 입혀놓고 째냐 그럼? 아니 뭐 어떻게 그건 하면 아니죠. 얼추 다 말이 됐다가도 뭐냐 넘어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맨살 전문. 오늘 주제를 우리 겨들송이 뽑아왔습니다. 야 이제 겨들송이 다음 주제 이거예요. 이거 법적 이슈 되게 많던데 막 이런 정도가 됐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주제를 가져온 사람이 너무 서운해하잖아. 아니 뭐 저는 이제 의료 소송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하고. 맞아. 그러니까 딱 의료 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주제를 딱 던져주셨길래 그러면은 마왕 그 신해철님 사고도 의료 사고고 또 그분이 마침 한 번 더 마침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분이 공교롭게도 한 번 더 또 의료 사고를 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보내드려서 제가 확 주워 먹었죠. 그렇죠.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다면 뭐 주워 먹고 칭찬 다 받고. 근데 사실 이제 그만 웃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의료 사고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히나 이제 저는 정치적 성향이 뭐 그렇게 이렇게 있지는 않은데 네네. 사실은 이제 되게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마왕 신해철 씨의 죽음은 정치색을 떠나서 모든 팬들이 뭐 그렇죠. 많이 그것도 슬퍼했을 것 같긴 해요. 당연히 저도 사실은 신해철 씨를 너무 좋아했던 게 저는 대학 때 이제 밴드를 했었잖아요. 또 나 막 자랑스러운 얘기할 때는 손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봐. 좀 이러고 있나. 근데 이제 대학교 이제 98학번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제 법대 밴드 이름이 반향이거든요. 반향. 거기에 보컬로 들어갔고 처음 했던 그러니까 저는 보컬로 들어갔는데 드럼 치는 애들이 다 나가갖고 처음 저희가 공연할 때 제가 드럼도 치고 보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보컬이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드럼을 치고 그럼 내가 보컬할 땐 누가 드럼 쳤지? 유령이다. 한 명은 있었구나. 한 명은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드럼을 쳤던 곡이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였어요. 네, 그대에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처음 이제 밴드에 들어가서 뭐 대학교 때 저희 대학교 때는 그랬어요. 처음 드럼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이제 좀 뭐 전형적인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학교 이제 곡이 그 곡 아니었나? 맞아요. 그치? 그 곡이었지. 그러니까 되게 엄청 어렵지도 않은데 또 쳐보면 되게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배우기에 되게 좋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사실은 밴드 했던 사람들은 신해철 씨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음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음악들이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만들었던 노래들이 다 뭐 메탈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사실 신해철 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약간 음악 평론가처럼 됐는데 표절 이슈가 정말 하나도 없는 가수는 진짜 신해철 씨가 유일할 거예요. 그런가? 본인이 노래 다 만들고 하는데 뭐 사실은 최근에 막 되게 유명한 그런 프로듀서들 막 표절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그런 거 같고 아니 그런 거 갖고 아니라 저는 사실은 진짜 뭐 어떤 노래를 들어봤는데 너무 똑같아 갖고 야 이거는 진짜 양심이 거의 뭐 겨들송만큼 없구나. 겨들송이 왜 양심? 왜? 아니 갑자기 양심 얘기하니까 막 그 인스타그램 생각이 나서 아니 왜 거기서 너 지금 갑자기 후드로 맞은 것 같네. 걸어가다 뒤통수 맞은 게 있는데. 너 왜 그래? 민망해가지고 지금. 지가 얘기해놓고도 지가 너 다 했다 싶은 거지 지금 날 도발했어요. 너 감당할 수 있어? 나 감당 못해요. 하지 마. 그래서 양심 리스. 그 정도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표절을 했던 가수들이 너무 많고 프로듀서가 많았는데 신해철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노래들도 다 되게 진짜 명곡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딱 한 번 표절 시비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신해철 씨 노래를 외국 사람이 베껴서 표절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혹시 아세요? 주다스 프리스트는 정말 유명한 메탈 그룹이거든요. 신화였지. 신화 진짜. 진짜요? 네. 아니 왜 몰라? 그럼 어떡해요? 아니 왜냐면 겨들송은 몰라. 모를 수 있어. 왜냐면 워낙 오래된 7, 80년대, 밴드니까. 80년대니까. 진정시키죠. 근데 주다스 프리스트가
그 신해철 씨의 무슨 모노크롬인가 그 앨범에 있는 머신 메시아인가 뭐 아무튼 그 곡을 그러니까 뭐 되게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신해철 씨의 그 곡을 프로듀싱한 사람이 이제 주다스 프리스트를 그 뒤에 아마 프로듀싱을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럴 정도로 외국 사실은 노래가 구리면 주다스 프리스트가 이걸 듣고 뭐야 이거 이랬을 텐데 어쨌든 신해철 씨 노래랑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신해철 씨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활발한 유튜브 시대 있잖아. 네. 이런 식의 어떤 팬들과의 소통이라는 걸 사실상 라디오를 통해서 이미 개척했던 사람인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팬덤이라는 거를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지금 뭐 BTS 사실 팬덤 덕분에 이만큼 성장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거의 그 마황이란 별명이 달리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그 따른다시피 추종하다시피 했었잖아. 맞아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냈던 쌍방향 소통을 아마 신해철 씨가 거의 처음으로 열지 않았나 싶어.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데 그 방송 장비 챙겨가가지고 거기서 방송하고 그랬었거든요. 라이브로. 와 열정이 대단하시군요. 스테이션. 야, 저거 그러니까 진짜. 저희 세대는 사실 저희 세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해철 씨의 그런 음악을 기억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안녕 프란체스카라는 시트콤에도 나오셨었잖아요. 그때 그 친숙한 모습이 너무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음악을 당연히 잘하시지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의 이미지가. 맞아.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고 뭐 잘난 척 할 것 같은데 허당인 네. 그런 이미지.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데 스스로를 약간 내려놓고 망가뜨리는 느낌. 뭔가 너무 멋지게 지금 와서 느껴지는 것 같고 또 PD님은 백분 토론에서 논객으로 기억을 하신다. 철학과 출신이야.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진짜 너무 멋있는 말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신해철 씨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너무 슬펐어요, 진짜. 너무 슬펐어요, 정말. 황망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너무 이게 말이 돼? 갑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교통사고 뭐 이런 것만 해도 황망할 텐데 의료 사고로? 네. 게다가 위밴드 접착술이라는 그런 걸 했다가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충격이었죠. 그게 충격이 꽤 오래 갔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도 이 의료소송과 관련된 관심이 한번 싹 일었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그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수술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위를 절제해서 묶는 수술이었죠. 밴드로 연결하는. 그런데 이후에 뭐 출혈이 났고 뭐 사고로 이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출혈이 났는데 그걸 또 제대로 수습을 못 해가지고 괴사하다시피 그렇게 정말 좀 비극적으로 사망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충분히 이제 신해철 씨 어떤 상태를 보고 이 의사가 좀 이상한데 의심을 갖고 뭐 CT를 찍거나 뭐 어떤 처치를 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아파하니까 원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뭐 마약성 진통제만 주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골든 타임을 놓치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사망을 하게 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약간 그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염려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어디가 조금만 안 좋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요. 그래서 이렇게 검진도 받고 뭐가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이제 정신병 수준으로 가면 좀 곤란한데 제가 되게 친하던 동생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동생도 그냥 너무 황망하게 아버님이 한두 달 전부터 이제 살이 좀 빠지시고 되게 이제 뭐 아프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살이 계속 좀 빠지셨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동생은 이제 밖에 나가서 사니까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좀 말라 있으니까 아버지 병원 좀 가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약간 그런 스타일. 에이, 어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전라도 분이신데 어따 무슨 이런 거 갖고 병원을 가 뭐 이런 스타일이셔서 계속 병원을 안 가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심정지였나 아무튼 이제 당연히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원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 이 복부에 있는 대동맥 중에 대동맥이었나 아무튼 되게 혈관이 이렇게 찢어져 갖고 피가 되게 조금씩 새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부에 피가 계속 차면서 사실은 이제 그 살도 빠지고 근데 그거는
내가 몸이 안 좋다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병원에 가서 진짜 CT를 딱 한 번 찍으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거 출혈 있으니까 뭐 처치해서 봉합을 하던지. 네. 그러셨으면 그 병원에 가셨으면 무조건 사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안 가셔서 그냥 되게 거죠. 황망하게 돌아가신 건데 이제 이 얘기 왜 하냐면 사실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그거 똑같아요. 장이 이렇게 해갖고 출혈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음식물들이 새어나와서 막 그 괴사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열도 엄청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 통증이 정말 말도 못할 통증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봐 사람이 뱃속에서 생살이 썩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아팠겠어. 그래서 무슨 췌장액이 나와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 사실은 그 정도의 통증을 신해철 씨가 아무리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막 참고 그랬을 리가 없거든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했으면 뭐냐면 나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의사가 이게 뭔가 이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걸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사실 개복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뭔가 CT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 내용을 보면 그냥 계속 방치.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어떤 우리 결국 민사인데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 수준에서라면은 벌어지지 않았을 일을 과시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의료인으로서 보통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는 주의 의무 이런 건데 그냥 별게 아니라 우리 지금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아니 환자가 많이 아프다고 해. 근데 계속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될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낫질 않아. 그러면 다른 검사들도 이거 해보는 게 기본인데 저 사고에서는 그게 아예 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나? 내지는 그런 실수하는 것 자체가 뭐 입증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의료과실 입증이 되게 어렵거든. 왜요?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의사도 전문가고, 그러니까 의사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일부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런 식의 실수를 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 사실은. 그럼 의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이 사람은 보통의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환자가 입증해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 기록으로 남겨야 돼요. 진료 과정을. 그게 이제 의무기록 사본에 의무기록에다가 이제 기재를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의사가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간호사가 그 당시에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수술하는 게 이제 뭐 수술 어떤 부위를 녹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 뭔가 잘못 건드려서 했는지를 사실은 밝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은 의료 과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사실은 어떤 삶과 죽음에 관계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의료 과실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아팠지만 그냥 모르고 이게 사실은 의사가 자기가 이제 밝히지 않는 이상은 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솔직히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일을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장이 탈장이 있으셔갖고 이제 연세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탈장이 있으셔서 그 탈장 수술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 탈장 수술을 받고 그 이제 받은 병원에서 탈장 수술 받았는데 뭐 한두 달 만에 이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탈장 수술은 뭐 재발도 잘 되긴 하는데 병원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 원장님 탈장 수술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다시 수술을 해주겠다. 그래갖고 다시 수술을 했는데 거기서 뭔가를 이제 잘못한 거예요. 그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제 아버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원장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는 되게 또 신기했던 게 그 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수술 도중에 바늘이 부러져 갖고, 그러니까 그런 사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원장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늘이 부러지잖아요. 그냥 덮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찾아서 빼면 되는데 이게 찾아서 빼다 보면 막 살을 막 헤집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원장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제 엄마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덮고 살아도 된다. 이게 어떤 그 바늘이 뭘 타고 혈관을 타고 어디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다시 열어서 이렇게 막 해집고 이러는 게 아버님 나이를 생각했을 때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사실 그 말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별일이 아니라고.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주셔서 제가 완전 화가 나왔고 그 사람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아들이 변호사야. 잘못 걸렸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늘이 어떻게 하다가 부러졌냐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어디 어디 뭐 이렇게 근육 같은데 걸렸는데 뚝 부러졌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바로 뺐어야지. 그래. 그러면 그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제 잘못이 맞대. 그러면 왜 덮었냐고 그랬더니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히려 아버님 위험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두는 게 맞냐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잘 모르니까 뭐 당연히 빼면 좋은데 그게 또 위험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 동생들이나 뭐 형님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얘기했더니 다들 미친놈 아니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장 빼라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엄청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얼마나 불안하셨을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못 빼겠대.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야. 그 원장이. 위험한가 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과실을 해놓고 사실은 거기서 그걸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덮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토를 했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그것까지는 그 사람이 실토한 것까지는 사실은 뭐 높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쨌든 실토를 했는데 하필이면 아들이 변호사야. 그래. 하필이면 아들 친구가 다 의사 변호사야. 다 의사 변호사.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일단 알겠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한테 의무기록 사본을 떼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소송할 때는 무조건 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떼야 돼요. 그리고 뭐 진단서, 소견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가끔 병원에서 헛소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웃기지 말라고 나 저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왔다. 딱 그거는 안 주면 아마 제가 처벌이야. 과태료 받아. 의료법 위반이나 뭐 그런 거라서. 지금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도 상담이 와. 그걸 뭐 이게 뭐 다른 병원에 넘겨야 되고 어디 뭐 의료원에 검평원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딴 소리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웃기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냥 그 법적으로 물어보고 왔다고 하면 바로 줍니다. 그러면 바로 줘. 뭘 떼라고요? 다시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그냥 저거 병원 기록 잘 명칭 몰라도 제 뭐 의료기록 다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줘야 돼요. 주게 돼 있어. 아무튼 그거를 다 떼고 이제 다른 병원에 예약을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MRI도 찍고 여기 이제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도 다 하고,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뺐죠. 근데 사실 하나였어요? 하나. 근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제 탈장 그 수술도 좀 제대로 안 됐어요. 탈장 수술을 2번 했는데 그 탈장 수술도 잘못된 거야. 그래갖고 탈장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바늘 빼는 수술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수술을 3번을 더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비는 뭐 당연히 그쪽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고, 뭐 제가 얘기해서 이제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에서 손해배상해서 제가 협의로 해서 이제 다 받아냈죠. 뭐 변호사니까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받아낸 거지. 만약에 일반인이었으면 그쪽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의료 사고를 낸 의사는 티를 내던지, 그러니까 뭔가 환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 게요. 왜냐면 우리가 신해철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사가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게 있었는데, 맞아. 2014년에 60대 남성 환자 혈전 제거 수술하다가 혈관 찢어지게 하는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신해철 씨 윗밴드 수술 또 있었고, 2013년에는 30대 여성한테 지방 흡입 수술 집도하다가 흉터 남겼었고요. 2015년에 위절제 수술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했고요. 근데 그때 금고 1년 2개월을 받았어요. 금고 1년 2개월이 뭐예요? 그러니까 징역형이랑 똑같은데
이것도 이제 금고형이라는 게 원래는 예전에 법을 만들 때는 징역의 역자가 노역하다의 역자야. 네. 그래서 예전에 옛날 그 교도소를 소재로 한 영화 보면 수감자들이 막 일하고 있잖아. 근데 요즘은 그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건 인권에 반한다라서 이 노역을 안 시켜. 그래서 그렇게 노역을 시키던 시절에는 금고형이라는 걸 따로 뒀어. 일은 안 시키는 가둬놓기만 하고. 감옥에 있기만 그래서 하는. 그게 주로 어떤 때 되냐면 교통사고. 좀 그렇지 과실로 인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조금 예전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때 네. 차별을 뒀어.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킬 까지는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서 금고형이라는 거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에서 딱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 이 사람은 이렇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 나와서 또 의사짓기 하는 알려주지도 거잖아요. 못하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내가 사실 나도 이제 진 변호사 그 아들이 변호사에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나 첫 직장이 의료소송법인이었거든.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 제일 당황스럽고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건은 간단해. 20대 여대생이 의료과실로 사망을 했어. 아이고야. 응급실에서. 근데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고 있었는데 제대로 처치를 못했어. 다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렇게 좀 미뤄두고 하는 바람에 진짜. 죽었어. 근데 여기서 정말 엄청난 반전이 있어. 이 여대생의 아버지가 의사였어. 오 소름. 근데 이게 정말 되게 눈물 나는 게 그게 어떻게 탓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있었던 걸로 뭐 옛날 일이니까 이거 방송 보실 일 없고 명예훼손도 아니겠지만 그럼 내가 아니 아버지가 의사고 그러면 그런 얘기 좀 병원에서 하시죠 그랬더니 자기 가족 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가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에게 그런 것까지 얘기해서 부담 주기 싫어서 그 얘기를 안 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어디 예를 들어서 병원 있고 우리 아버지도 어디 있어요라고 얘기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봤겠지. 그쵸, 그러면 안 죽었을 것이고.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건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막 되게 아이러니하고 막 되게 막 진짜 되게 이상했던. 그러니까 의료 사고는 의사의 자녀조차 피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나마 여기는 사고가 날 뻔한 걸 아들이 그럼 챙겼지만 나도 사실 주변에서도 내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내가 변호사 되기 전에 혈관을 봉합을 안 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피가 새고 있었던 적이 있어. 이렇게 혈관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 몇 시간이고 지나는데 점점 기운 없고 창백해지는 거야. 그나마 우리는 이제 아버님이 한 의사지만 의사시니까 이건 이상하다 해서 전공을 해서 다시 봉합을 한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려고 치면 되게 황당하게도 나오고 이 의료 사고의 문제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는 당연히 않은데 한 번 나면 너무 치명적인 거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큰 사건이나 큰 수술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소한 일에서도 발생하는 게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수액을 가끔 가서 맞거든요. 근데 수액 되게 위험해요. 네, 수액을 맞으러 가면 그 이제 아마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식사를 뭐 며칠 끼니를 거르거나 이러면은 기운이 없으니까 수액을 맞고 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팔이 너무 가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혈관을 잘 못 찾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눌러가지고 하는데 이제 수액을 맞긴 맞아야 되니까 맞으면 그때는 사실 그렇게 마르고 뭔가 몸에 이상이 있어 수액을 맞으러 온 애가 들어오면 혈관을 찾기 힘드니 조금 능숙한 간호사가 와서 놔주거든요. 보통은. 근데 그 병원은 제가 급하게 갔더니 제 수액 그냥 초짜한테 딱 시킨 거예요. 제일 어린. 그래서 딱 맞았는데 맞고 누워 있는데 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몸이 안 좋은 와중에서 이상하다 이러고 딱 봤는데 혈관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주먹만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 팔을 내가 보는데 너무 이게 뿔룩 튀어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 수액이 계속 여기서 이제 팔에 몸에 거예요, 들어가고 그냥. 있었던 거지. 네. 와 진짜 끔찍하다. 그러니까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피멍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막 버튼을 눌렀어요. 이거 누르면 오시거든요.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빼거나 이런 생각도 못하고 경험도 없으니까 그냥 보고 그냥 멍하니 굳어 있었어요. 이게 이만큼 부풀어 있고 그 주변으로 파래져 있고 내 팔은 잘린 기분이 들고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럴 때 와가지고 그걸 보자마자 간호사 난리 난 거죠. 그 노네가 너무 어린 친구였고 수강사 와가지고 일단 저한테 이불부터 다 하는데
어떻게 처치를 했어요 그거는? 그냥 일단 바늘 뽑고 뭐 이렇게 피 빼고 하면 괜찮아져요. 금세 또 이게 뭐 안 좋은 액은 아니니까. 몸에 들어가도 나쁜 건 기본적으로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짧은 그 몇 초가 지금 몇 시간 같았어요. 간호사가 뛰어오는 모습과 내 팔이 진짜 끔찍하다. 내 팔이 터지기 직전에 그런 느낌과. 이게 되게 저 이따가 얘기해줄 저는 이제 뼈가 딱 2번 부러져 봤는데 코뼈랑 광대뼈가 부러졌어요. 광대뼈 부러진 얘기 하지 않았어요? 했지. 그때 싸워가지고 왜 얼굴 맞아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공부하기로 했다고. 광대뼈 부러졌을 때 그 수술 받을 때 이제 그 수술 받고 저도 이제 당연히 한 일주일 넘게 입원했으니까 여기 수액 놓고 자잖아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이걸 깔고 잔 거야.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진짜 팔이 허벅지만 해서 진짜 맞아. 진짜로 이만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고 우와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진짜 무섭다니까요? 팔이 이만해져 있는 거야.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죠. 나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뭔지를 아니까 물론 이렇게 뿔룩 나온 건 아니고 나는 진짜 팔이 이만해져 있었어. 왜냐면 여기는 시작이야 초기에 발견된 거고 저는 넌 여기 볼록 나온 게 점점 커지고 진짜로 이게 아니 왜 내 발이 팔에 붙어 있지 진짜 생각했다니까 여기 다리가 붙어 있는 거야. 갑자기 벌크업 돼 있어. 이게 뭐야? 와 진짜 무서웠었어요 정말로. 근데 이게 막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놀라면. 진짜로. 난 약간 좀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사실 여기서 병원 생활을 제일 오래 한 건 나거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난 한꺼번에 링거 7개씩 꽂고 있고 그랬었거든. 왜요? 뭐 때문에 그랬죠? 왜? 난 뇌출혈 수술 받았었어. 예? 뇌출혈을 맞다. 그때. 언제? 그래서 3개월을 그냥 막 몸도 못 움직이고 이렇게 몇 살 때요? 13살 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랬다. 그래서 나는 진짜 죽다 살아나는데 아무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얘들 뭐냐? 링거를 나 한거 진짜 7개씩 꽂고 나중에는 꼽다가 혈관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딱 꽂았어. 뭔지 알아. 그 진짜 아프다. 발에도 꽂고 막. 저는 발등에 예전에 꽂았었거든요. 그 혈관 안 잡히면. 기본이고. 근데 발등 진짜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죽을 것 같아 발등에. 사지에 다 꽂고 있었는데 나는. 근데 어떡해.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아니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뇌출 약간 더 웃긴 건 뭔지 아니? 네. 그 어린 나이에 스트레스성이었다. 진짜. 그 양반집 자제였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할아버지랑 이제 독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시달리셨나 보네. 무슨 스트레스 받았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따로 여기 살 얘기는 아니다. 아니 의료사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의료사고를 겪잖아요. 저는 대리 수술도 받은 적 있어요. 넌 뭐니 도대체? 너 이거 하자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다. 경험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볼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이 흉터 봉합하는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 거? 네, 이렇게 쭉 길게 그 흉터를 봉합을 했거든요. 여기에 원래 점이 있어서 점을 빼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점을 뺐는데 점을 뺀 부위 흉이 커진 거예요. 점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흉을 그러니까 빼고 싶다 했더니 계속 레이저를 진짜 한 몇십 번을 받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그게 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흉이. 그래서 어떡하냐 했더니 어떤 병원에 가서 이거를 이렇게 봉합하는 걸 하면 된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되게 어릴 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봉합 수술을 하는데 여기저기 서칭을 해서 진짜 유명한 봉합 의사를 찾아낸 거죠. 그런 흉터 얼굴이니까 또 여자애고 얼굴이니까 의사를 딱 찾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갔어. 의사 선생님 나이가 좀 있으셨는데 막 이러면 되고 되게 너무 전문가 같은 거였어요. 알겠어요. 내가 사인 다 했어. 그런데 누워서 기다리고 두근두근 얼마나 떨려요. 근데 꺼지를 이렇게 얼굴에 덮는데 여기만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눈을 다 덮더라고요. 원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부분 맞추고 이러니까. 근데 이걸 제가 또 이렇게 덮었는데 뭔가 느낌이 괜히 이렇게 한번 쑥 내려봤어요. 척 좋아. 그냥 한번 쑥 내려서 누운 상태로 의사 선생님 눈을 딱 마주쳤는데 다른 분인 거예요. 응? 넌 누구니? 그래서 제가 응? 의사 선생님도 나를 응?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러다가 누구야?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하려고 이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응?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일어났죠.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이 원래 같으면 일어나시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살짝 뒷걸음질 치면서 옆에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나서 저는 이름 말해도 되나? 그분한테 받기로 했는데요. 이랬더니 왜냐면 난 수술 다른 부위를 할까봐 혹시 다른 의사니까 다른 사람을 할까봐 했더니 잘못 알고 방을 잘못 알고 그런가봐. 저는 이분한테 받기로 했는데 여기 원장님이요 이랬는데 너무 젊은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가는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간호사도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100%네. 그때 갑자기 번뜩 그때 한창 대리수술 이런 거 얘기가 나올 때고 저 그래도 대학생이라서 그렇게 어리진 않았어요. 또 그래서 제가 나는 이거 안 된다. 난 그 의사한테 꼭 받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인한 거 그 각서를 다시 가져오면서 간호사가 아니 아까 여기다 사인하시지 않았냐. 이게 사실은 뭐 이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 뭐 의사 대신에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개소리 하고 있네. 그 내가 난 싫다. 난 저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간호사가 나중에 저한테 막 회유를 하면서 뭐라 했더라? 근데 사실 저희 원장님이 좀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저분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의사는 맞아요? 다 의사였어. 다 의사였는데 대리 수술을 시키는 거였죠. 젊은 애한테.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 의사한테 받았어요. 다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의사가 그 젊은 의사한테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다시 와서 해줬어요. 엄청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혼잣말을 계속하면서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충 한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 할아버지 의사보다 젊은 애가 잘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망한 거잖아 이게. 이게 망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 봉합 수술을 한 흉을 없애느라 또 한 5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사실은 그러면 원래 그 원장이란 사람은 사실 수술 실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리 수술하는 거는 이건 형사처벌 요거 금고형 나와. 실형 선고까지 사고 만약에 사고로 이어졌을 경우에 그리고 이게 요즘에 지금 이제 실력이 있는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대리 수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변호사 업계랑 의료 업계랑 큰 차이점 중에 하나 의사 업계는 자본을 많이 투여해야 되는 장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척추를 수술한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도구들이 나오면 맞아. 그 도구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수술 기구야. 근데 나이 든 의사들이 할 줄 몰라. 그걸 못 다뤄.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하냐면 영업사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하는 대리 수술,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대리 수술은 이거예요. 판매하는 영업사원 의사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자, 그 영업사원들이 솔직히 말하면 더 잘하긴 해요. 이게 골 때려 진짜. 아 진짜로. 그 기계를 더 잘 진짜 아니까. 기계를 더 잘 아니까 그 사람 이런 거죠. 이제 뭐 문신하는 아줌마들, 그 옛날 찜질방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뭐 병원에서 하는 문신보다 눈썹 문신 훨씬 잘할 기술도 훨씬 좋을 수 있거든요. 디자인 잘 뽑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위법이에요, 위법.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를 냈을 경우 사실은 대책이 없어. 대책이 없어. 사실은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예를 들면 그거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고 이 사람이 처리해 줄 줄 알았는데 사무장이 사건 검토를 다 하고 서면을 다 쓰고 이제 변호사가 사실은 정확한 거는 이제 변호사인 척하고 사무장이 재판까지 나가는 게 이제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묘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거의 뭐 사기고 의료법 위반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 면허도 다 박탈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주변에서 수술 많이 하는 병원으로 소문난 데들 중에서 가끔 실제로 이런 사건이 펑펑 터지니까. 그렇죠. 환자는 많고 의사는 한 명이지.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도 나이 들어가고 기술은 새롭게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게 문제 제기를 하잖아. 또 의료협회 이런 데서 또 굉장히 강하게 막아요. 특이하다니까요. 특이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왜 한번 의료법 개정할 때 그 뭘 가지고 개정하려고 했냐면 의사 면허 박탈하는 거를 뭘 했냐면 지금은 의료법상 실형을 받을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을 정도가 아니면 의사 면허 못 건드리거든.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 막 그 수술실 마취 시켜놓고 성폭행하고 이런 의사도 의사 면허가 유지가 돼요. 산부인과에서 막 성희롱한 사람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이제 잘 보면 2018년 5월에 신해철 씨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호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망한 케이스는 신해철 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맞아. 수술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맞아. 이거 뭐냐면 당연히 이 사람인지 몰랐을 거야. 이 사람을 고용한 사람도 환자도 당연히 이런 짓을 벌였을 의사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또 의료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고. 저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계속해서
이 의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뭐 임시라도 정지를 시키거나 네. 이런 제도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저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거 음주운전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계속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이게 진짜 저는 같다고 봐요. 왜 의료협회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뉴스 보면 맨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가 재판 받으면 직무정지 당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의사는 왜 직무정지 안 해요? 그거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야, 진짜 너무 특권이다. 제가 진짜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 신해철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말고 보니까 뭐 동의하지 않은 것도 뭐 부위도 수술하고 이래서 의료법 위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뒤에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이 사람의 과실로 신해철 씨가 만약 죽고 이 사람의 범죄 사실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만 있었잖아요. 면허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형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어떤 죽였어요. 신해철 씨가 사망을 하고 여기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만 죄명이라면 의료법 위반이 안 들어가 있으면 면허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의료 과실로 사람을 죽였는데 의사 면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진짜 그래서 지금 이런 형법상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에도 적용하자는 이제 의료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의료법 65조를 찾아봤거든요. 형법상 그거 있잖아요. 허위 진단서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낙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만 이제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게 있고 뭐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또 뭐 공중보건 뭐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사망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 면허랑 전혀 상관이 없어서요. 저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법 개정을 시도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 때.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걸 가지고 의료계 파업으로 맞섰어요. 의사협회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의사 면허를 받는데 얼마나 어렵게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근데 참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도 나도 아프면 결국 또 신세는 의사한테만 져야 되고 의사.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항상 지난번에 뭐 이런 일 있을 때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가 의사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전문직으로 꼽히지만 네. 의사한테는 선생님이라고 그런다. 변호사는 돈 주고 산다 그러고. 이게 사람이 나의 몸을 맡겨야 된다라는 게 그만큼 막중한 거야. 책임감도 필요하고 그리고 엄청 신뢰해요 사람들이. 나도 당장 이렇게 하지만 꼭 덧붙이잖아.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께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명과 신체를 맡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지만 극소수입니다. 말을 막 덧붙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 나도 그런 거야. 저 아프면 결국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 방송 보고 그 의사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든다고. 그만큼 무거운 자리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보호해줘야 될 취지가 있다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해놓은 건 맞는데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렵다. 사실은 이 신해철 씨 사고를 일으킨 이 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결국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의료 사고만 지금 4번째인가요? 그렇죠. 엄청 많은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물론 또 이번에도 의료법 위반이 껴있다면 면허가 또 취소되겠죠. 근데 의료법상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영구 박탈이 없습니다.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건 없어요. 1년, 뭐 2년, 3년 이렇게 박탈할 수 있는데 3년이 최대거든요. 3년을 박탈하고 나서 다시 달라고 하면 다시 줍니다. 근데 거기에 뭐 공공의 안전은 뭐 저쩌고 하면은 3년 뒤에도 뭐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다 줘요. 진짜 그러니까 불사조네. 네, 의료법 위반 행위로 뭐 얼마나 처음에 감옥을 갔다 오든 뭐 별 짓을 다 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의사 면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의사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의사들의 덕도 많이 보고 하는데 진짜 이런 의사들은 지금 신해철 씨 일을 벌인 이런 의사들이 계속 의사 일을 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진짜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럴 수 있어요. 한번 진짜 잘못해서 실수 저지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기 어떤 잘못된 처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게 본인의 과실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실이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실력이 없거나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신해철 씨 사건을 봤을 땐 실력도 없는데 어떤 그 후속,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잘못을 인정하고 이거를 고치려는 이런 의지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저는 사실은 신해철 씨가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만 들여다봤으면 충분히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의사 자질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근데 이번도 돌아가셨잖아요. 의료사고로. 맞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렇게 의료사고를 일으켰고 뭐 신해철 씨 갔겠어요? 이 의사에게 갔겠습니까? 안 갔지. 몰랐으니까 모르니까. 수술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는 뭐 어쨌든 면허를 더 이상 교부하지 않는 그런 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과실치사 한 번으로 의사면허 박탈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는 박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영구적으로.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뭐 2회, 3회 됐다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뭐 강력한 성범죄, 뭐 성희롱, 성추행 정도를 넘어서서 성추행도 강력한 성범죄지 성희롱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중재안도 떠올랐어요. 물론 시청자분들은 이거 동의 안 하실 텐데 하다못해 그냥 정말 의사 면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그 사람 밥줄도 챙겨야 된다라고 협회나 이런 데서 강경하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중재안으로 의료 행정 일을 차라리 하든지 병원에서 사무 일을 하든지 사람은 직접 손 못 대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사람이 3명이나 죽었잖아. 이 한 사람이 이런 경우인데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분 아마 금보형 마치고 나서 또 의사 할 거야. 네. 아휴. 그리고 사실, 취업도 잘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주가 이 사람이 그런 이력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름이 너무 알려져서 좀 그렇긴 한데 이 경우는 알 거야. 이 경우는 알겠죠. 이 경우는 근데 심각한 경우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사고를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의료 면허가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 하나만 하고 오늘 방송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쨌든 2회 다음 얘기도 좀 더 이어갈 것 같아요. 이어가시죠. 이 의사 면허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국가고시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시험을 떨어져서 의사 자격증을 못 받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신분증 관리 이런 게 되게 허술했잖아. 그래서 그 통과한 자기 친구 의료 면허증, 의사 면허증 그걸 빌려다가 그냥 복사를 냈지 자기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20년인가 30년 가까이를 쭉 승승장구를 한 거야. 그 가운데 무슨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뭐 근데 물론 이제 취업 닥터로 의사로만 일을 했던 거지.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였던 의대는 거야. 나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가 면허만 통과를 못했는데 진짜 세상이 좁은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다녔던 병원 중에 한 군데 원장이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그 사람을 취업을 시켜서 네, 그 사람이 자기 이제 제가 아는 그 원장 병원에서도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이 원장은 사실 몰랐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의료 뭐 그 번호 조회하고 뭐 하면은 다 알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건에서. 네. 자 오늘 의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뭐 결론 짓기 어려운 얘기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이건 좀 중요한 얘기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 한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사실 그 의료 소송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는 사실 오늘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엉뚱한 그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아까 니들이 걱정한 것과 달리 맨살은 잠깐만. 팔만 보여. 팔하고 팔. 사자가 너무 헐벗었는데요. 사자는 털이 있어서 맨살이 안 나와. 사자 너무 미끈해요.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이 지금? 그림도 이것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이 10위권 안에 드나 인기 있는 그림이 10위권 안에 드나 그런 그림인데 이게요? 누가 그렸는데? 앙리 루소라는 프랑스 작가가 그린 그림이야. 앙리 루소. 앙리 루소는 알아요. 난 티에리 앙리를 축구 선수?
잠깐만. 앙리루소를 안다 그랬지. 옷 뭐 또 뭐가 있어요? 앙리루소전. 전시회가 있었다. 프랑스. 프랑스. 졌다. 야 진짜. 난 이 의료사고 얘기를 할 때마다 처음 막 떠오르는 게 이 그림이거든. 이게 뭐냐면 앙리루스라는 사람이 원래 이제 세관원으로 일을 해서 전문적인 그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세관에서 일을 했으니까 대신에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해외에 관한 많은 어떤 얘기들은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그림을 배운 적도 없지만 되게 뛰어난 재능도 갖추고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또 해외의 어떤 신비함에 대한 상상이 되게 발달했던 거야.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 되게 좀 웃기는 게 사막 있잖아. 집시와 사자는 사막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지. 그러네요. 육식동물이고 집시는. 그리고 또 그림 구도상으로 보면 이게 또 되게 웃겨요. 집시의 몸도 저렇게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고 있는데 왜 사자는 저 옆모습이 보이고 각도가 어떻게 된 건가 좀 엉성하긴 한데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또 야 잠들어 있는 여자 옆에 사자가 있는데 그림은 되게 평화로워 보여. 네, 되게 위험한 상황인데. 위험한 상황인데. 그래서 되게 모순된지만 또 그림도 되게 보면 그림 자체는 또 좋아 보기도 한단 말이야. 이 그림에 잠자는 집시 여인이라는 제목에 이 앙리루소가 설명을 붙여놨어. 야생의 맹수도 잠자는 먹이는 건드리지 않는다. 의료대에 마취당해서 누워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쩌면 의료인은 사자보다도 무서운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사자조차도 건드리지 않는 환자를 어떤 정말 일부지만 의사들은 막대한 나머지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의료사고 얘기를 하면 항상 이 그림이 떠올라요. 저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야. 깨어나길. 이거 있잖아. 옆모습으로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41위였습니다. 무슨 내가 말만 하면 끝낼 때가 됐대. 야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떡해. 네, 앙리루소의 잠자는 집시 여인 네 그림까지 만나봤습니다. 양지열의 콩가루 41회는 저희 의료소송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의료소송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의료소송 당했을 때 의료소송 하기 위해서인가? 뭐 이제 뭐 여기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